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 제주도를 관통한 이 차바가 내륙 지방에 상륙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신주가 뽑히고 광고판이 차량을 덮치는 등 제주 지역과 지금 현재 부산 지역이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태풍 남부지방을 관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남부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태풍 피해 없도록 위험한 곳에 외출을 자제하시고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항 이부두 어선에서 남성 한 명이 바다로 떨어져서 실종한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목포와 여수와 완도 여객선은 이 태풍 차바로 인해서 그리고 항공편까지 통제된 상황이고요. 부산에선 현재 초속 20m가 넘는 강풍에 장대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이 도로가 통제되고 항공편도 결항한 상황입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서 경남지방의 유치원, 초중교 1,451개교가 임시 휴업한 상태이니만큼 태풍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태풍 차바가의 위력이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태풍 차바가 이렇게 제주도를 관통하면서 조금 전 7시경 남성 한 명이 실족해서 실종된 상황까지 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풍 피해 없도록 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이슈 한번 다뤄볼 텐데요.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이것이 어제 정치권의 이슈였습니다. 대통령의 사저가 과연 어느 곳이냐? 대통령 퇴임 후 어디로 갈 것인가? 청와대가 삼성동 사저로 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통령 사저 땅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국회가 왈칵 뒤집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박 원내대표가 헛다리 제대로 짚었다 이렇게 반론했는데 대통령 퇴임 후 사저의 진실 과연 무엇인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우병우 수석의 아들 운전병 발탁 뭔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돼 왔었죠. 그런데 경찰이 어떤 기준으로 엄정하게 우 수석의 아들을 발탁했는지 그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코너링이 참 좋더라. 스무스하더라. 요철에도 요동치 않더라. 경찰 운전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코너링이라는 걸 오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코너링이 얼마나 좋으면 대선 출마 언제 하느냐? 시장직 내려놓느냐? 어제 서울시 국감이 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을 했는데 서울시 국감이 뭐로 변했다? 대권 청문회로 변했다 이겁니다. 여당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국감 질의보다는 대선을 도대체 나오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안 나오겠다는 건지 이 대권 의지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김재수 황제금리, 김재수 장관 농협 주택 대출이 계속 문제였는데 알고 봤더니 57만 5천 명 중에서 1등이더라. 1등으로 가장 낮은 초저금리더라. 1점 몇 프로? 1.82%죠. 1.82%의 금리를 받게 된 사유가 아직도 불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저금리는 57만 5천 명 중에서 거의 1등 금리, 아주 소수만 받을 수 있는 금리로 결국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김재수 장관의 해명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여당이 국감에 복귀하면서 8일 만에 국회가 손잡았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곳곳에 여야 대치점이 있습니다. 전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고 백남기 씨의 시신을 부검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쟁점화해서 갈리고 있습니다. 백남기 씨의 부검 이슈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일면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누군가가 탈북을 했다죠.
베이징에서 누군가 탈북을 했다. 최근에 대통령이 남으로 넘어오시라오 라는 발언 때문에 탈북한 건 아닌지, 김정은의 건강을 챙기던 고위직 간부가 베이징에서 탈북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2명의 간부는 대한민국행이 아니라 일본행을 검토하고 있다는군요. 잠시 후 이 고위 간부의 실체 누군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퇴임 후 사저를 어느 곳으로 택할 것인가가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문제 제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한 사람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야당이 쫓는 것을 알고 그 국정원 직원을 외근 부서에 근무하던 사람을 내근 부서로 좌천시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사건으로 어떠한 순환을 겪었습니까? 저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지 않겠다. 우리 야당이 정보를 수집해서 이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보다 야당이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다. 저는 자부를 합니다. 이른바 청와대가 국정원을 부동산으로 쓰고 있다라는 의혹입니다. 청와대와 박지원 의원 간의 신경전, 어제 라운드 1, 라운드 2가 있었는데 첫 번째 라운드 1입니다. 땡땡땡 링 위에 오른 두 사람, 박지원 원내대표와 청와대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박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사실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통령의 사저를 준비하고 있다. 퇴임 후 대통령의 사저를 준비하는 것은 옳지만 국가정보원을 사저 알아보는데 써서는 되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격을 했는데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원래 살았던 삼성동 자택으로 갈 것이다. 박지원이 이번에 헛다리 짚었다. 청와대 관계자 정영국 대변인이 헛다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나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 정보원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사실 정보원이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박지원 그 의원이 좀 제가 보기에는 오버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어디를 가느냐? 저는 삼성동에 사저로 갈 거라고는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는 사안인데요. 예. 박지원 의원의 문제 제기를 보면은 삼성동이 아니라 제3의 어떤 장소를 국정원에 시켜서 물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인데, 청와대가 어저께 해명했듯이 삼성도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동의 사저가 경호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빽빽히 주거단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 경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경호 문제 때문에 국정원과 청와대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경호하기가 불편하면 다른 것도 알아봐야 되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거를 좀 논의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수준에서는 삼성동으로 가고 경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을 논의한 건데, 국정원 대통령의 그 사저의 경호 문제는 국가 안보 문제로 볼 수도 있죠. 그런 걸 갖다가 너무 박지원 의원이 좀 저렇게 문제를 얘기한 것은 좀 제가 보기엔 불필요한 정치 공세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와 박지원 의원 간의 라운드 1, 오늘 5명의 심판들 모셨는데 첫 번째 심판 정성희 위원은 청와대의 판정승을 내렸는데, 윤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두 정부의 임기 말에 청와대에 출입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아닌 편인데, 박지원 의원이 애매하게 말해놓은 게 있어요. 국정원을 시켜서 사저를 준비하게 했다라고 하고, 청와대 해명을 보면은 당연하게 경호처하고 국정원들 유관기관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맞다. 근데 딴 데 가는 건 아니다인데, 전 두 사람 다의 이 고집함만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성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때 되면은 퇴임 후를 준비하는 게 물리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또 소문이 좀 나요. 그 과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제 내곡동 사저나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제 김해로 내려갈 때 게
바로 옆에 우리가 보면은 근린 건물 같은 빌라 같은 게 바로 있었잖아요. 그 옆에 이제 경호동을 만들어야 되고 예. 한 100m 떨어진 데는 경찰들이 대기할 수 있는 초소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대통령만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빨리 식구들이 많군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다가 가서 물어보고 다녔을 거예요. 예. 이 옆집 뭐 주인이 누구냐, 이거 뭐 팔 생각이 있냐라는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동네에서는 이 소문이 나고 그런 게 이제 박지원 의원 귀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예.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를 봐서는 국정원하고 그 작업을 같이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깔끔하려고 하면은 거의 공개적인 거는 뭐 경호처 직원이 나와서 했으면 더 깔끔했을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지원 의원도 조금 오바가 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뭐 없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식경 칼럼니스트, 과거 정부 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할 때 이른바 내곡동 사저 때문에 그때 시끄러웠죠.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이거 뭐 온 나라가 대통령 사저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 그런 논쟁이 됐었는데 지금과 그때가 같다는 것이 박지원 원내대표 주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는 뭐 촌철살인 표현도 참 잘하시지만 이게 언론에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영리하게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 소위 뭐 기자들 은어로 뭐 야마 잡는다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아마 그 데자뷰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정권에서 그 내곡동 사저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됐었고, 그것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자뷰를 약간 노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노림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사실상 뭐 대통령 예우도 있고 경호도 있고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것이 주로 이제 경호실 위주로 가는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냥 얼핏 봐서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박 대통령의 평소에 어떤 성정이나 어떤 성격상 새로운 집에 가서 살라고 해도 안 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새 집을 줘도 안 사신다. 네, 그런 느낌이 뭐 개인적으로 예.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성동도 집이 일단 경호동을 만들기도 그렇고 민가도 많고 그리고 노출돼 있어가지고 경호상에 상당한 이제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 좀 그 정지 작업 같은 걸 하다가 일부의 어떤 정보가 박지원 의원한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에는 약간 헛다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현재 세 분의 심판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판정패를 선고했는데 이기진 전 의원께서는 잘 아시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추징금 논란 때문에 못 가봤지만 저도 일주일 내내 그 앞에서 취재했던 기억이 있는데 대통령 부부가 내외가 사는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경호저,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살 수 있는, 넓지는 않지만 집이 또 따로 있고 또 뭐 경찰들이 근무할 수 있는 초소도 또 따로 있고 상당히 넓어요, 부지가. 네. 국정원이라는 것을 걸고 넘어가야 얘기가 되겠죠. 예. 근데 국정원의 부동산 중개과 그런 게 있나? 국정원이 그런 일 합니까? 난 그거 이해가 안 가고. 예. 다른 얘기 안 하겠어요. 저는 최규하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원주 어른이시고 해서 제가 그분 퇴임 후에, 그분 권력에 있을 때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퇴임 후에 거기를 한 두세 번 해마다 인사를 갔었어요. 생전에. 그냥 평범한, 저기 마포 어디죠? 주소도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한 일반 주택, 단층. 마당이 한 20, 30평 될까. 그런 집에 사시더라고요. 검소한 집에서. 경호원들은 그 앞에 길 건너에 컨테이너 박스에 있고. 예. 그래도 아무런 위해로움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끝난 분들은 꼭 어마어마한 사저를 따로 지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최규하 대통령처럼 사시는 분이 그게 전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수준에. 그때 이분은 왜 이렇게 이런 데서 사시나, 좀 좋은 데서 사시지. 아무런 주목도 못 받는 대통령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 이런 분은 오히려 안 알아주고 그냥 어디에다 뭐 몇천 평 해가지고 좋은 집 짓고 뭐 잘해놔야 예. 대통령으로서의 그 위치가 괜찮았던 분으로 평가받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 가지고 시비할 때입니까? 지금 국민이 얼마나 힘든데. 예. 국민이 얼마나 힘든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포커스를 받고 싶을까요? 정치인들은? 난 이게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계진 전 의원께서도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예. 시골에다가 조촐하게 집 지어서 살고 저희 집은 계시잖아요. 노후에 제가 살려고 예. 20년 전에 잘 졌지요. 잘 졌어요. 오히려 전직 대통령보다 잘 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우리 집이 천국이고 좋아요. 예. 1개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퇴임 후에 잘 지내도록 해드리는 것도 좋지요. 근데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시비를 하고 난 그래서 얼른 최규하 대통령의 퇴임 후 예. 모습을 한 번쯤 보고 반성들 했으면 좋겠어요. 시비 걸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12문제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꺼냈던 첫 번째 이름이 문고리 3인방이 이재만입니다. 어허. 오랜만에 언론에 이재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예. 두 번째는 국정원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의 사저 문제 하면은 과거 MB의 내곡동 사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깔려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국정원이 이재만 총무비서관,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재만의 지시를 따라갖고 아주 몰래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 문제를 은밀히 조사한다라는 식으로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예. 지금 이 자리가 국정감사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기간 동안 국정감사가 파행이 있었는데 그 파행의 원인이 뭐냐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정치 공세를 하지 말자고 여당이 주장을 했고 야당도 나름대로의 의견 합치를 이뤄서 국감이 다시 개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이 사실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한다는 거는 저는 어떤 득도 얻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대통령이 사저 논란에 있어서 이게 무슨 불법 행위를 했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처럼 예. 친인척이 껴갖고선 거기에 대한 거래상의 의혹이 확실한 의혹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국정감사의 그 아까운 시간을 대통령 사저 논쟁으로 이렇게 논란을 불제필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심판 합의 판정 나왔습니다. 라운드 1 결과 심판 5명 전원이 이 사저 문제에서는 청와대의 판정승을 기록했는데 아직 라운드 2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라운드 2의 결과는 왠지 반대로 뒤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라운드 2의 이슈는 과연 어떤 이슈인지 링 위로 함께 가시죠. 종 쳤습니다. 청와대와 박지원의 난타전 2라운드. 이번에는 청와대가 약간 실축한 측면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개인 기자적인 의견인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앞서 대통령이 북한 병사들을 향해서 남으로 넘어오시라라는 발언에 대해서 뭐 야당의 지도부 차원에서 북한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면 선전포고가 아닐까요? 라고 한마디 쓱 올린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익명을 빌어서 강력하게 박지원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맞불 작전인데 박지원 의원이 아무래도 북한에게 약점을 잡힌 것 같다 라고 청와대가 먼저 선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이 이에 대해서 발끈을 했습니다. 그 청와대 관계자 대체 누구냐? 실명 밝혀라. 얼굴 좀 보자. 왜 익명에 숨냐? 아까는 실명을 하더니 뭐 이런 문제인데 윤 실장님 이번 2라운드는 어때요? 김진 앵커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은 보수적인 쪽, 보수 언론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할 만큼의 소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야당 의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그럼 청와대도 그에 맞춰가지고 비례해가지고 뭐 반격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뭐 북한에 약점 잡혔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익명을 하는 거는 이게 청와대 이러면 안 되는 게요. 과거 2007년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이죠. 경선 같은 경우에 반대쪽에서 박 대통령이 그 한국 미래연합 대표 예. 시절에 북한에 가가지고 그 김정일 위원장하고 독대하고 만나고 그런 거 가지고 공격하고 정몽준 의원도 자기가 축구협회 회장이었을 때 박 대통령이 뭐 태극기 못 흔들게 하고 남북 뭐 뭐라 그러죠? 남북 깃발 이거 흔들라고 막 해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막 한반도기 흔들라고 했다라고 막 공격을 가해가지고 되게 곤혹을 치렀었던 본인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공격을 하면 할 것이지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박지원 의원의 입장이 넌 그러냐? 우리는 이렇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의혹을 제기했다는 건데 정성희 의원님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누구냐?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에 돈 보낸 것 사건으로 처벌받은 분이 과연 이런 말을 했다면서 박 위원장이 과연 북한에 어떤 큰 약점이 잡힌 것이냐?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국정원과
뭐 이런 얘기를 뭐 이재만 비서관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뭔가 뒤에 크게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청와대도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대북 송금 사건 가장 박지원 의원이 아픈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마치 북한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똑같은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약점 잡힌 거 아니냐. 그런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의 발언은 소위 말해서 종편 패널들한테 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논평할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 종편은 그런 말도 잘 안 해요. 예. 예. 그런 거는 그 코멘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쿨하게 정말 큰 어떤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쿨하게 반응하는 거, 오히려 대응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사드 배치를 이제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정해 있는데 안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야당의 협조나 국민의당 협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좀 쿨하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오히려 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큰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해야지 일일이 그 반응하는 건 굉장히 좀 큰 어떤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 CCTV를 설치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을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CCTV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하는데 요즘은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만. 그럼 CCTV를 반대하면 당장 나오는 그 흑백 논리가 너 무슨 죄 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저급한 논리죠. 흑백 논리이기도 하고 설득력도 전혀 없죠. 예. 저는 어저께 그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가 했던 얘기도 사실은 그 비슷한 저급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와 반대되는 이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종북이 되고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예. 지금 어제 청와대의 반응도 사실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박지원 의원의 어떤 그 문제 제기는 저는 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군의 날 했던 그 내용을 저도 쭉 한번 읽어봤는데 네. 설마 이랬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기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군사적인 카드를 제외하고 다른 걸 생각하지 않을 적에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어떤 그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탈북을 권유하는 게 직접적인 어떤 워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이기 때문에 네. 누가 말 맞다, 누가 정말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뭐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다, 탈북자들이 정말 당장 이탈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준을 넘어섰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랑 박지원 그 원내대표랑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입장도 존재합니다. 똑같이 많은 분들은 대통령이 그 발언은 한미 간의 어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대북의 고도의 심리전 차원에서 나왔던 발언이다. 라고 대통령의 말씀에 동의하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과 별개로 이계진 전 의원님, 최근 여권에서 그 대북 송금 문제를 다시 조명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컨대 김대중 정부 당시에 대북 송금이 대화를 줬던 돈이 핵개발 자금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했고 일부 여당 의원은 아예 이참에 대북 송금 청문회를 하자. 저도 그런 그 콘텐츠가 저의 스마트폰까지 오는 거를 보면서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당사자들이 왜 가만히 있을까? 법적 대응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근데 이번 그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 이야기 중에 어느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면은 미국이 지금 북한의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레짐 체인지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 당사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그럼 망하지 않길 바라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북한 흔들기를 하고 있는 미국의 그 보조를 맞춰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맥락에 뭘 보여야 됩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된다. 대통령으로서 연관된 발언으로 우리가 당신들을 받아줄 수 있다. 넘어오라 한 얘기 왜 못합니까? 전 이번에 이거 상당히 개인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도의 수준의 말을 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엘리트들이 탈북을 하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상으로 북한 정권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여러 경로 정보 분석을 하고 한 얘기지 기념사에서 그냥 한마디 한 정도가 그냥 한 말은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관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라운드 2 청와대와 박지원 의원 간의 공방까지 다뤄봤습니다. 아무래도 라운드 2는 박지원 의원 측의 판정승이 조금은 우세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8일 만에 국정감사 여당이 복귀하면서 정상화는 됐는데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말말말 두 가지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발언, 각기 다른 주제에 대한 발언 준비했는데 출력물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실까요? 2016 국감 말말말 첫 번째 말말말입니다. 음악이 벌써 심상치 않지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기업하십니다. 그렇구만. 너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공무원입니다. 그렇구만. 너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수석입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셨구나. 아니요. 수석임입니다. 어디? 청와대 수석입니다. 우병우 수석 아들의 운전병으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제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 굉장히 코너가 많고 요철이 많습니다. 근데 초보 운전이나 뭐 좀 약간 운전이 서투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대원하고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윤태훈 실장님,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코너를 돌 때 굉장히 부드러웠다. 운전병 뽑는데 운전 잘하는 사람 뽑는 예. 건 당연하죠. 근데 참 아직 제가 국회의원들 말을 들었는데 저 경위조 부속실장 저분이 너무 이게 눈도 초롱초롱하게 저렇게 말을 해가지고 아 참 대단하다 예. 싶었다고 하는데 참 재밌어요. 어제 저 경위가 한 청단 유수로 말을 했는데 한 세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 게 뭐 운전병이니까 운전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한 15명 정도 있는데 1시간에서 80분씩 다 면접을 봤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경찰이 정직원 뽑는데도 그렇게 면접을 안 하는데 과연 그 운전병 한 명을 하는데 서류 전형을 거쳐서 면접까지 15명이 와가지고 1시간씩 그 면접을 볼 만큼의 저 자리가 한가한 자리인지도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갑니다. 네. 그리고 저 운전도 똑같이 저렇게 시험을 보고 했는데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 운전도 잘하고 입도 무겁고 메모장을 들고 이렇게 이리저리 뛰어가는 게 참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병우 수석 아들한테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15명한테 똑같은 기회를 줬는지 의문스럽고 하나 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저 아주 세세하게 기억을 지금 잘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막상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속실장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우수석 아들에 대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추천을 신뢰하고 발탁을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한테 추천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요. 참 선택도 그걸 뭐 근데 거짓말 탐지기를 될 수도 없는 예. 것이고 기억이 안 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만은 이게 참 이상하죠. 예, 김병민 의원님, 예. 그 운전 테스트 중에 이제 부속실장이 옆에 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뭐 하시노?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우수석 아들이 공무원입니다. 어디 근무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우수석 아들이 처음에는 밝히기를 꺼렸다. 제 차 어디 근무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민정수석으로 근무한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사실은 운전병이라고 하는 건 나를 모시기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오히려 운전병을 모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 경찰 입장에서도 썩 내키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저 코너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우병우 수석 집에 있는 차량이 엄청난 고급 외제차가 많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급 외제차를 타면서 자연스럽게 코너링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코너링은 좋았을 것이다. 예, 저는 야당이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국정감사에서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를 꼬집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 여러 가지 핵심 의혹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들에 대한 병역 꽃보직 특혜 논란이거든요.
근데 결국 오늘자로 보도되는 거는 코너링이 좋아서 발탁됐다 하나뿐이지 우병우 수석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했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 우병우 수석 아들에게 병역 특혜를 주기 위해서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 증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이게 아마 안행일 텐데 정작 중요하게 밝혀내야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사실 국감에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우병우 수석이 초점을 맞췄으면은 여기 맞춘 것만큼 성과를 내든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다른 거를 못 받친 부분들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우병우 수석이 과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하게 지적하고 싶은 건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이 아마 보도 자료를 뿌린 것 같은데 경찰 중에요. 고위 간부, 총경 이상의 고위 간부 자녀들이 병역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다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때는 의경 경쟁률이 그렇게 안 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0대 1이 넘는데요. 예.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인데 경찰 고위 간부 아들이 절반은 다 의경으로 복무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터넷의 네티즌들이 경찰청 사람들 찍냐 뭐 이런 댓글을 달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단순하게 의경만 복무하느냐 아니면 우병우석의 아들처럼 뭔가 뽀뽀지게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니냐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파고 들어야지 계속해서 우병우석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는데 나오는 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능력 없는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한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사실 경찰이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얼마간은 발령을 낼 수 없는 전보 제한 규정을 어기면서 우수석 아들을 행정병에서 다시 운전병으로 올린 데는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한 가지도 해명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규정상은 그렇죠. 4개월 안에 그 성사나 이런 데 자대 배치를 받으면 4개월 이내에 다른 부서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규정을 어겨서 이 사람은 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단 자대 배치를 달리 다른 곳으로 받았고요. 더군다나 그 꽃보직 중에 꽃보직이라고 하는데 운전병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제 그 국감장에서 나온 저 발언들을 보면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야당 의원들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너무 어이없는 답변을 너무 했다는 어이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너무 열심히 싸우고 싶은데 상대방은 이렇게 스마일을 하고 있다던가 예. 아니면 너무나 그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면은 전의를 상실하게 돼요, 사람이. 예. 저는 어제 약간 그러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이 사람들이 정말 애썼다라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그 질문을 하고 뭐 공격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마음 먹고 들어간 거죠. 예.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분위기 조성을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것도 하나의 어떤 뭐 블랙 코미디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로 코너링이 좋았고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그런 코너링 테스트를 했다면 블랙박스 영상에는 다 남아있을 텐데 그럼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없었다는 것이 더욱더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국감 말말말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말말입니다.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인데요. 조금은 진지한 분위기로 토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 백남기 씨의 부검을 둘러싸고 해야 한다, 해선 안 된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사인이 과연 물대포느냐 아니면 다른 지병 때문이냐라는 것을 두고도 의견이 팽팽합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나왔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어떻게 해서 물대포 하나만에 의해서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길 수 있는지 하는 문제도 있고요. 물대포 가지고 얼굴에 맞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뼈가 부러질 수 있느냐. 그래서 사인을 규명하는 데는 부검이 제일 중요한 거다. 물대포로 인해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고 그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경찰의 물대포 때문이었다 라고 밝힌 입장인데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숙경 칼럼니스트, 네. 지금 백남기 씨의 부검을 두고 과연 무엇이 팩트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소 쟁점화되어 있고 조금은 이념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싶어요. 어제 김진태 의원의 이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억지고 주장이다 일축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검을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이. 그런데 저는 사실 어제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요즘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못 느낀다. 저는 같은 말을 쓰고 싶어요.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를 전혀 못 느낍니다.
사실은 지금 뭐 당장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고 과학의 문제고 의학적인 사실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번에 서울대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조성했고 거기 위원장을 맡았던 이윤성 교수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했고 이것은 그 자체가 외상에 의한 것이고 백남기 씨에게 그 가한 외상은 물대포를 맞는 순간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두개골이 함께 골절됐기 때문이다. 외상이라는 것은 너무 뻔하다라고 의사가 말을 했어요. 예. 이윤성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술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이런 거라면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셔야지 저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백남기 씨가 그 뇌사 상태에 빠진 이후에 이제 물대포 직접 살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찰들이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건지 아니면 직접 보여주겠다 해서 기자들을 직접 이제 데리고 가서 물대포 시연을 합니다. 그런데 건장한 성인 남성이 몇 초 버틸 수도 없을 만큼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CCTV에서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맞고 왜 쓰러졌고 그 직후에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내렸는지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고 그 당일날 서울지방경찰청장 당시 구은수청장한테까지도 그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팩트가 있는데 저런 주장을 한다는 건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료진, 그러니까 백남기 씨를 직접 진료했던 주치의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서울대 의대 학장인 강대희 학장을 정성희 위원께서 어제 인터뷰를 해주신 내용인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주치의는 병사라고 믿고 있다. 경막하 출혈은 있었지만 수술로 잘 해결이 됐고 외인사라면 수술 후 바로 사망을 하거나 나빠져야 하는데 1년 가까이 살아계셨고 출혈이 멈췄다. 최선의 진료를 했다 등이다. 학내 교수들 간에도 견해차가 있다. 똑같은 의료진인데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의료진이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고요. 예. 주치의 같은 경우는 1년간 저분을 수술을 하고 돌봐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더 권위가 있다. 훨씬 더 그분을 자세히 아는 분이고 이제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기록과 진료 기록 이런 걸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인데요. 저는 이숙현 칼럼니스트의 발언에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보는 이거를 갖다가 외인사로 보고 보수는 병사로 본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팩트의 문제입니다. 다만 팩트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는 직접 진료를 했던 주치의의 말에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은 주치의가 아닌 다른 사개 권위자들의 말에 무게를 둘 것인가.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의학적으로 그 어떤 사망 진단서에 대한 소견은 사실 많은 사람이 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99명이 주장했는데 한 명은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그 한 명이 정말 이 사람을 돌봤던 사람이라 그러면 주치의라면 이거를 99대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너는 틀렸다. 이렇게 불문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원칙적인 거,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뭐 이런 가족이 어디 있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호도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팩트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뭐 의대 학생들이 어떻다든가 뭐 그다음에 그 특별위원회 위원 그룹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다든가 라는 숫자보다는 주체의 의견이 좀 존중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같은 팩트인데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께서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진료를 했던 주치의의 말을 일단은 믿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치의는 사인을 외인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동의하셨고 이숙현 칼럼니스트께서는 그 외에 다른 의료진들은 다 외인사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점을 부각하셨는데 이전 의원님 사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황희정선 같으면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유족들 물론 이분의 명복을 우선 빕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근데 유족들이 과거 같으면 왜 죽었는지 확실히 밝혀달라고 부검을 오히려 주장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정부 쪽 책임자 쪽에서는 부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양상인데 이번에 뒤바뀌었잖아요. 예. 이것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유족들의 말대로 외인에 의해서 죽었다고 확신한다면은 그걸 증명받기 위해서도 부검을 해야죠. 이 논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환자를 직접 만진 주치의가 잘 알겠습니까? 제3의 권위자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것도 참 명백한데 그런 면에서 부검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전 여기서 이것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제쯤 돌아다니던 SNS의 콘텐츠 가운데 백남기 씨가 정말 농민이냐 하는 데 대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평생을 시위만 했던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내용들이었어요. 과연 이분이 순수한 농심을 갖고 농민을 위해서 땅을 파고 땀을 흘렸던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순수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의아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 없이 부검을 해서 유족의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면 좋을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주치의의 말이 직접 환자를 다룬 사람의 말이 훨씬 더 믿음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나는 두 분과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농사를 짓고 있지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20년 살지만 예. 어디가 농민이라 소리 안 해요. 네. 정치를 했지만은 나 정치인이었다 소리 잘 안 해요. 예. 나는 방송인이었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예. 정말 농민이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이력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거 거짓말이고 아니면 유족이 이걸 갖다 고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위. 왜 우리 농민을 폄하하느냐. 이제 그거는 제가 요즘에 돌아다니는 콘텐츠를 보면서 이분의 사망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의혹도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본질로 좀 한 가지만 돌아와서요. 예. 그러니까 다 그 양쪽 의견이 다른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이 전문 시위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아닐 수도 있고 예. 농민 뭐 운동가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이든 농민이든 죽음의 무게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농민이든 농민이 아니든 어쨌든 경찰의 물대포로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이신 거죠. 농민 한 사람이 그냥 죽은 겁니다. 예. 죽음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백남기 씨 사망의 원인이 과연 경찰의 물대포가 직접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유족의 입장대로 부검을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냐를 두고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뭐가 저는 법원의 영장에서부터 한국의 이제 전문가 집단의 소신과 신뢰 이런 걸 좀 먼저 지적해 보고 싶어요. 이게 신뢰가 떨어지니까 영장부터가 조금 애매하고 그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물론 주치의가 핵심입니다만 서울대 병원이랑 기관에서는 그 조사위원회가 더 상위 기관인데 조사위원회는 이걸 참 잘못된 진단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고치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아까 이제 이계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황희정승 같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점점 커지는 건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주치의의 진단서를 봐도 저는 뭐 의사가 아니지만은 주치의도 외인이 없었다라고 말한 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직접적인 것에 대한 방점을 이 신부전증에 찍은 거고,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아 다르고 어 다르냐를 딱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외인이 없었다라고 말한 건 아니고 저도 지금까지는 이제 부검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싶었는데 예. 이렇게 되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이 주치의 진단서에 대해 가지고 서울대 이제 특별위원회랑 이제 서울대 의대 측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분이 진정성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고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국가수에서 뭐 어떤 식으로 부검의를 지정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검의가 진정성을 가지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또 그거 뭐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비가 붙지 않으리라는 시비가 100% 붙을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참 저는 부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찬성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 유가족 측과 합의가 안 되면 25일을 기점으로 마지노선으로 삼겠다. 이 말은 부검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겠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법 원칙에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로 볼 수 있고요. 저는 이게 시작됐던 순간부터 조금 되짚어보고 싶어요. 70세의 노인이었던 백남기 씨가 어찌됐든 강경 불법 집회 현장에 나간 겁니다. 거기에서 대형 경찰차를 상대로 밧줄을 매서 끌어당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던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무고한 일반 시민의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이숙형 칼럼니스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하고 존중을 받아야 되지 않고에 대한 문제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의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수차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는데 의식불명 상태에서 의료진이 지금 주치의가 권고하고 있는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을 받았으면 되는데 이 치료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게 주치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망 진단서가 병사라고 주치의는 기록을 한 겁니다. 외인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외인사를 그러니까 밖으로부터의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았으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게 아마 주치의 소견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논쟁이 있으니까 부검을 해야 되는 건데 부검의 핵심 의제는 결국은 유가족들이 경찰과 경찰 고위 간부들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고발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죄가 있는지 안 됐는지를 법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사인을 검증하기 위한 부검은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진보와 보수의 논쟁인 것처럼 현 정부를 규탄하는 사람들의 뭔가 힘의 투쟁과 과정과 대한민국 정부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집단 간의 이념 대결을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사실대로 유가족들도 이쯤에서는 결국은 글쎄 부검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아버지의 시체를 사체를 다시 한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만약 이걸 통해서 부검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법정이 유가족들의 편을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부검을 둘러싼 시각도 참으로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검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십니까?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시청자 게시판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측면에 있는 기다란 기사입니다. 반려견이 실종됐는데 그런데 반려견이 뼈로 돌아왔습니다. 화가 난 반려견 주인은 이웃 주민들을 동물 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마을 입구를 지나는데 왼쪽 차선 끝에 무언가 쓰러져 있고 반대편엔 1톤 트럭이 서 있습니다. 이 물체는 지난달 26일 사라진 올드 잉글리시 쉽독입니다. 영국의 양치기개로 유명한 이 애완견은 다 자라면 60cm 키에 몸무게가 30kg에 달하는 대형견. 10년간 함께 지내온 애완견이 집을 나간 뒤 주인 A씨는 전단지를 뿌리고 현수막까지 걸었지만 끝내 되찾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틀 뒤 4km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 떠돌던 애완견을 70대 B씨 등 남성 4명이 트럭에 실어 데려간 것. 지금이니까 힘도 가장 사람이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개가 이미 도로 위에 숨져 있었으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구워 먹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애완견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끌려갔다며 B씨 일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먹은 게 없거든요. 애완견 실종 4일 뒤 간신히 뼈만 돌려받은 A씨는 잔인한 동물 학대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그러나 경찰은 개가 죽은 뒤 가져간 것이라면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정성희 의원님, 이 사실 견주 입장에서는 정말 며칠 동안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는 그런 참담한 사건인데 해당 이웃 주민들은 개가 원래 죽어 있었다.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구워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잃어버린 애완견주 입장에서는 가족이죠. 요즘 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는 가족으로 보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가가지고 뼈만 돌아왔으니까. 근데 저거를 이제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식품이었던 거죠. 넘을 수 없는 어떤 그 간극이 이제 이번 어떤 사건의 그 큰 어떤 그 배경인데요. 사실 요거를 보면은 그 애완견의 남주 입장에서는 애완견을 데리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동물 학대로 봤는데 적용되는 법은 이런 경우에 점유물 이탈 횡령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에 대해서 따로 복지의 개념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재산이나 물건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제 처벌이 가볍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이 우리가 많은 가족들이
동물이나 뭐 개나 강아지를 갖다가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법안이 좀 그 손질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애완견, 이 개가 죽었느냐, 데려갈 때 살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법안은 손질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칼럼. 이 강아지의 이름, 잉글리시 쉬프독 종이고, 쉬프도그 종이고, 이름이 하트. 네, 10살이네요? 10살이죠. 예. 그러니까 요즘 이 반려견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졌는데 항상 그 사람들의 인식보다 지체돼서 따라오는 게 법이잖아요.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더 이상 그러니까 정말 가족이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혹은 우울증 같은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사실은 강아지를 옆에 두고 살거든요. 고양이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혹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셔서 우울증 걸리실까봐 강아지를 몇 년 전에 사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자식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어머니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좀 든든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저 혼자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념 자체가 달라졌으면 거기에 따를 제도나 법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물 이탈 횡령 혐의밖에 적용이 안 되고 한마디로 물건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물건 뭐 떨어진 컵 하나 있네 해서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벌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여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번 더 좀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결국 이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경찰이 과연 이 반려견 하트의 사인이 과연 무엇인지 이번에도 좀 경찰이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려견의 보신탕 둔갑 사건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 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째깍째깍 대선 시기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2017 빨라지는 대선 시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선 주자들이 저희 돌직구 쇼에 출연하셨는지 직접 만나보시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구주지 않게 하고 계시고요. 문재인 전 대표도 역시 단골 등장 손님입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대선 주자로 출동을 했습니다. 과연 각 주자들에 해당하는 뉴스는 어떤 뉴스가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죠. 반 총장에 관련된 빨라지는 대선 시기 뉴스입니다. 정지석 원내대표가 과거 반 총장을 찾아갔을 때 JP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반 총장을 돕겠다. 그런데 그 말의 진위가 논란이에요. 이 악물고 하라. 예. 힘의 힘을 다해서 돕겠다라고 했다는 게 정진석 원내대표 말이고요. 저는 그날부터 좀 이상했던 게 이거를 둘이 있을 때 말한 것도 아니고 원내대표 다 같이 갔을 때 옆에 사람도 있는데 김종필 총재께서 저에게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들 들으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재밌는 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붙는 게 야당에서 시비가 붙는 게 아니에요. 여권 내에서 시비가 붙는 거예요. 여당 내에서? 네, JP 측근 쪽에 있는 사람들 일부 그리고 여당 내에서 과대 포장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 반기문 총장이 김종필 전 총리한테 구애를 한 거는 잘 아는 사실이죠. 예. 편지도 이게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집에도 찾아가고. 그럼 이 핵심은 뭐냐면요. 왜 정진석 너만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혼자서 굵직한 파이프를 하고 있냐 이거거든요. 정지석 너의 정체는 친박이냐 비박이냐. 아니 친박이냐 비박. 너 혼자 친반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새 친박 쪽에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기류가 좀 애매해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반기문 총장 우리 식구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과연 우리를 자기 식구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고 지금 반 총장이 귀국을 하게 된다면은 대선에 출마한다면은 뭔가 어떤 정무적 조직을 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새누리당을 다 같이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핵심이 있고 실세가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일이 점점 더 벌어질 수 있다. 이건 이제 전초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이종배 의원이 그 뭐였죠? 뭐 유엔 사무총장 및 준하는 그 퇴임자는 뭐 대통령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게 하게 되는 거. 반 총장 특별 예우법. 그렇죠. 그런 것도 나온다는 건데 이게 참 흥미로운 논쟁이 여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계진 전 의원님, 정지석 원내대표가
잘못 전했다라고 주장하는 측 여권 내에서는 JP의 말투가 그게 아니다. 이를 악물고 하라. 혼신을 다해 돕겠다라는 말투를 안 쓰신다라는 입장인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또 강경합니다. 토시 하나 고치지 않았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같이 있을 때 그런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당, 야당 함께 갔는데 같이 쭉 있는데 JP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1대1 만남 또는 거의 귀에 가까이 대고 말을 하는 그런 순서가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 그때 얘기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얘기를 JP한테 가서 정말 이런 얘기 했느냐고 아니 또는 뭐 그분이 요즘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했어라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과연 JP께서 했더라도 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말을 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내부에서 정진석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은 정진석이 너무 반에 빨리 가까워지는 데 대한 시기심? 예, 그런 거 있어요. 질투? 저렇게 견제? 만약에 출마를 하면 저 사람 중심으로 선거 캠프가 꾸려지겠지? 그럼 선거 끝난 다음에 만약에 이기면 저 사람이 뭐 되겠지? 이것까지 연상하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친반 얘기가 나오나 보죠. 친반. 친반? 친박에 이어 친반. 그러니까 기억을 뒤집어 버리면 되네. 그러네요. 뭐 새로운 파가 생기는구만요. 예. 김병민 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권 쪽이니까 뭐 여권 내부에서 이런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친박이냐 비박이냐 그렇다면 정진석 원내대표는 독자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세력을 업고 반 총장에 가까이 두는 것이냐. 이게 제가 새누리당 사람들 가끔 만나면요. 예. 가장 많이 물어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뭔가 알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물어보는데 누가 반기문의 실세야라는 얘기를 항상 물어봅니다. 예. 이 말에 기저를 이렇게 거꾸로 되돌아가면은 정진석 원내대표 행동이 이해가 가거든요. 지금까지 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충청의 맹주인 JP와 가깝다라는 사실 JP의 양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사실상 기본적인 배경이 없는 의원이거든요. 과거 이제 자민련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근데 새누리당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금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닌 상황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기문과 가장 가깝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권 행보와 관련해 갖고서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놓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충청포럼 회장을 맡으면서 어떻게든 새로운 영향력의 실세를 보여주고 싶어하고. 근데 이게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고 하니 만약에 여권 내에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으면 절대 이렇게 못하거든요. 만약 강력한 경쟁자가 있으면 나머지 새누리당 129명 국회의원이 반기문 총장한테 몇 번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꾸를 안 해? 새로운 사람 세우면 되지 하고 쭉 달려갈 텐데 지금 여권의 균형 자체가 반기문 총장에 대항할 만한 균형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반기문 총장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로 깃발 메고 반기문 총장이랑 가깝다고 먼저 다가선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1월 달에 진짜 반 총장이 실세가 될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 반 총장 도대체 반풍이 무엇이길래 이런 논쟁 아닌 논쟁까지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엔 대선 주자 문재인 전 대표의 뉴스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번에 어떤 뉴스일지 직접 만나보시죠.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기에 문재인 전 대표는 대규모의 문재인 싱크탱크를 대선 주자 중 제일 빠르게 처음으로 내일 조직을 결성합니다. 사실상의 대선 조직인데 서울 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학 교수 무려 500여 명이 참여를 하는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심포지움이 열리죠. 내일요. 내일입니다. 예. 들어가는 멤버들을 몇 면을 보면요. 소장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재 서강대 교수가 맡았고요. 한한산 통일부총리가 상임고문, 박승한 총재가 이제 전 자문위원장을 맡아서 몇 면을 보면은 이게 500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몇 면을 보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예. 진보, 중도, 보수를 총망라하는 엄청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정책을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무대에 이제 오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이 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을 보면은 꼭 진보 쪽만이 아니라 보수적인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선거가 다가왔다는 걸 알려면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클릭을 하느냐, 어느 정도 하느냐 보면 알 수 있는데 확실히 이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경제 민주화뿐만 아니라 성장 정책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 김현철 서울대 교수 내일 발표자로 나서는데 현재 저성장 시대에는 진보와 보수, 성방자 분배가 구분이 무의미하다. 포괄적인 어떤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할 걸로 보이는데 저는 재밌는 게 이 싱크탱크의 이름이 정책 공간 국민 성장이에요. 소위 말해서 진보나 민주당 그룹에서 싫어하는 성장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를 약간 연상케 하는데요. 경제 성장.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어떤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어떤 이념의 어떤 스펙트럼을 보면은 사실 창조랑 거리가 멀거든요. 예. 근데 창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성장이란 같은 경우는 성장이 거리가 멀은데 싱크탱크 이름에는 성장인가를 넣어서 상당히 우클릭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다. 이렇게 봐지네요. 아니 시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다른 대선 주자들도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가까우면 이런 싱크탱크 조직을 출범하겠지만 윤 실장님 1년이나 남은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다. 우리가 나라를 경영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지점 지적했는데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문재인 대세론이 돼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다. 뭔가 좀 역동성이 있어야 되고 뭐 다른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룰도 조금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표 측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자제하는 모습들 같은 거를 보였어요. 경쟁하면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띄운다는 거는 500명 정도 규모라면요. 사실 대선 막판 되면 이 정도가 됩니다. 주요 주자들은. 좀 될 것 같다 싶으면 다 이름 올리거든요. 마지막 되면은. 근데 대선이 1년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역대 또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머드급이에요. 이 이야기는 김 앵커가 말한 대로 대세론 그게 뭐 어때서 확 붙여버리겠다. 지금부터 나간다. 뭐 예선이고 본선이고 할 거 없이 지금부터 쫙 한 호흡으로 나가겠다. 뭐 당내 재밌는 경쟁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돌아보지 않겠다. 한 호흡으로 나갔다라는 걸 그냥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이른바 이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거죠. 나를 따르라 형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을 겁니다. 강점이란 거는 정말로 대세로 굳혀서 쭉 가는 건데 조금 약점이라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 1년 2개월 동안 사실 그게 문재인 캠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정당이나 어떤 캠프가 한 1년 2개월 동안 바깥에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조직이 많아지면 그 조직 내부의 알력이라든지 위계질서 같은 걸 유지할 역량이 과연 되느냐.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한두 달 앞두고 이렇게 쭉 올리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긴장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계속 이게 강조를 하는 게 중도화, 성장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조대엽 교수라는 분이 부소장인데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 대표는 지금까지도 중도화나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항상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머리하고 가슴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입하고 발이 조금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겠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쟁 없다. 나를 따르라. 나의 중심으로 뭉쳐라. 이런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함의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모습을 바라보는 같은 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은 과연 심정이 어떨까요? 다음 대선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모습을 다 옆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급할 것 같기도 하고 조바심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속으로는 짐짓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박 시장에 관련된 대선 뉴스 공개합니다.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권 기자회견장을 같았습니다. 직접 그 현장 분위기를 만나보시죠. 대선을 출마하시는 거죠? 유력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이 왜 없겠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결심한다면 언제쯤 결심하십니까? 어떤 시대의 요구라든지 국민의 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고민 속에는 고려를 당연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소명과 역사적인 어떤 시대의 요구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저한테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 한꺼번에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저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또 하나의 야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
안철수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온 대선 예측들, 여론조사 결과들 결국에 다 틀릴 것이다. 두고 봐라. 나는 누구다? 강철수다. 이 칼럼. 지금 박 시장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표의 이 세 과실을 보면서 생각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뉴욕에서는 반기문 청문회처럼 돼버렸고 예. 한국에서는 박원순 청문회처럼 돼버려서 그러네요. 이게 국감장인지 청문회장인지 뭐 대선 주자들 토론장인지 좀 헷갈려요. 근데 다시 봤더니 국감장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마 이제 박원순 시장은 저번에 이제 관훈 토론에서 처음에 이제 저 얘기를 했던 거죠. 뭐 국민의 부름, 뭐 시대적인 소명 이런 걸 언급하면서 당시 언급했던 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재차 확인차 이제 질문을 한 건데요. 그날보다는 약간 발언의 수위를 조금 낮추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총평을 하자면. 그런데 아마 박원순 시장은 이제 좀 걸리는 게 있겠죠. 지난 그 새누리당 의원이 어저께 지적을 한 것 같은데 2012년에 그 김문수 지사가 지사직 달고 이제 대선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그때 지자체장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비판하셨던 분이 본인은 내년에 나온다면 그건 모순된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은 사실 좀 아픈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부름은 모든 정치인들이 다 하는 거죠. 왜 나오셨어요 하면은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국민 누구세요 그러면 답을 못해요. 다들 어떤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논리를 좀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반전 마지막 뭐 한 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분위기를 계속 이제 풍기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난 총선 때 그 38석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 의석수를 가진 이후에 상당히 어떤 좀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당내 안 좋은 이제 사건들이 생기면서 약간 지금은 누그러지긴 했지만 그때 한번 그 제3지대에서 제3정당을 제대로 만들어냈다라는 그 토대를 가지고 내년 대선 때도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깔린 그 발언 같긴 한데요.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끝까지 정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도지구쇼에서 정치원로, 정치대선배 황희정승 이기준 의원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침에 돗자리 가지고 나오다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으로 바꿔 들고 나왔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일찍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의 야당이 집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권하기 어려울 겁니다. 전부 대선 꿈에만 빠져 있고 국정을 잘하고 정치를 잘해서 야 새누리당 안 되겠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를 해야지 국감장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타령이나 하고 앉아 있고 민생이 어떻게 돼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뭐 대통령 사저가 어떠니 이런 거나 공격하고 앉았고 이게 집권하겠습니까? 이래갖고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이거 저 양보하겠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표 대세론 타고 물러나겠습니까?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텐데 그럼 둘이 각각 나올 겁니다. 그런 새누리 쪽의 후보만 잘 세우면은 또 집권하지요. 야당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정치를 잘해서 국민이 따를 수 있는 당으로 부각돼서 그 당에 표가 몰리도록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지금 그걸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국을 그리워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선원의 인터뷰가 방송에 나오는 걸 제가 들었어요. 라디오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입항도 못하게 하고 돈도 다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졌다는데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해운업계가 잘 되고 이 위기를 좀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모두 저희를 좀 생각해 주세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런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감장에서는 국감해야 돼요.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기에 각각의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뉴스 짚어봤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태풍 차바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서 방파제를 걸어가던 3명이 이 태풍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졌는데요. 조금 전 여수 해경본부에서 이 3명을 구조하고 있는 영상이 지금 뉴스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빨간색 원 안에 바닷속에 빠져있는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 남성 3명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여수 해경
시객에 안전하게 구조가 되고 있는 그 장면을, 조금 전에 발생한 장면을 저희 돌직구쇼 채널A에서 입수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서 빠졌던 3명은 안전하게 구조가 됐지만은 이 태풍 차바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태풍 차바가 제주를 강타 후 남해안을 따라서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제주에서는 오늘 아침 선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제주항 어선 부두에서 현재 실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풍 차바가 상륙한 부산에서는 물탱크가 떨어지고 가로수가 뽑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남 남해안에는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남해안 일대에 정전 피해가 있고 가로수가 전도되는 그런 사건도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항공편 42편이 현재 결항이 되어 있고요. 제주 애월항에서는 요트 한 척, 서귀포 화순항과 하예 포구에서는 어선 2척이 현재 침몰되어 있는 피해 상황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어선 3,500척이 현재 대피를 해 있고 제수 정수장 5곳이 정전이 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단수까지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가 졸업한 신동초등학교의 후배 어린이들이 눈물의 손편지를 썼다는 기사,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쌍둥이 오빠에게 양보하며 살게요 라는 어린아이의 손편지도 있었고, 자랑스러운 선배의 그 모습, 삶의 마지막의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안치범 씨가 졸업한 초등학교 후배 740명이 손편지를 썼다는 기사가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뜻을 기리는 공동 수업도 이 학교에서는 열고 있고요. 혹시 저 엽서에 글씨가 틀릴까 공책에 거듭거듭 고사리 손으로 연습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취재기자에게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교과서 속의 의인이 진짜 우리 세상에 있네요 라고 놀라움을 표현하는 우리 아이들의 반응, 과연 무엇이 참교육일까? 의인 안치범 씨가 남긴 이 삶의 마지막 모습이 참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천국에서 후배들의 손편지를 아마 받아봤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치범 씨의 명복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태풍 차바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에서는 10시 30분부터 저희 채널A에 기상특보가 이어지니만큼 기상특보로 인해서 만반의 태풍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